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계양 테크노밸리가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본 청약이 시작되면 2026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기 신도시 조성이 시작됐지만 부동산 시장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가 성공할 수 있을지 부동산 시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포 한강 2신도시 주택 공급으로 급물살을 타게 된 5호선 김포 연장. 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 검단도선 논의 등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탄소 중립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잘 실천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부천에서 있었던 탄소 중립 시민 토론회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3기 신도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가 시작됐는데요. 특히 이곳에는 첨단 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인천의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지식 산업으로 전환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기 신도시 5곳 중 하나인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조성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주거와 일자리는 물론 휴식 공간이 함께하는 명품 자덕도시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이라는 새로운 꿈과 또 희망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는 계양구 규련동과 동양동, 박촌동과 병방동, 상야동 이런 333만 제곱미터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3조 5,273억 원을 들여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천 가구 등 16,640가구의 주택을 건설합니다. 계획 인구는 46,004명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청약이 시작됩니다. 입주 시기는 2026년 상반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 공원 4배 규모인 94만 제곱미터의 공원과 녹지가 조성되는데 주민 체감도가 높은 5개의 선형공원으로 분산 배치해 공원을 중심으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어디서나 쉽게 보행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행 중심 도시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 1.6배 규모인 69만 제곱미터의 자족 공간을 확보해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컨텐츠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로 했고 인근 서울 상암과 마곡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부 지역의 첨단 산업 메카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택지와 인프라 조성을 넘어 계양 신도시를 명실상부한 명품 자덕도시로 완성하는 날까지 국회와 정부, 인천시와 인천도시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무엇보다 도시 곳곳에 시민분들의 기대가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순한 주거단지가 아니라 집주 근접형 첨단 산업도시로서 선진적인 도시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계양 테크노밸리. 주거는 물론 인천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네,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입니다. 17,000가구 규모 인천 계양지구가 착공에 들어갑니다. 네,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착공식 개최했는데요. 지난해 8월 1차 사전 청약 때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입지와 교통 면에서 봤을 때 신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3기 신도시는 많은 분들이 기다렸고 또 사전 청약으로 인해서 이제 높은 경쟁률도 나왔었잖아요. 아마 52대 1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정부는 3기 신도시 공급을 서둘러서 발표를 했고 또 올라가는 집값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 청약에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한 것까지는 이제 인정이 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입지와 교통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제일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뭐 입지는 나름대로 공항 옆에니까는 뭐 나름 나쁘진 않다고 하지만 유일하게 이제 지하철과 연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SBRT라든지 이제 버스 운영에 이제 좀 국한되어 있어서 교통 기능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게 이제 최우선이 될 거라고 이제 좀 보여지고요. 나름대로 뭐 위치나 입지 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분양 가격이 좀 적정하다라면 나름대로 좀 고민이 많이 될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인천 계양지구의 특징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판교 테크노밸리의 1.6배 규모의 자족용지가 계획돼 있어서 좀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이 인천으로 분산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2의 판교로 좀 도약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일단 생각하기에는 좀 핑크빛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족용지라는 거는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어떤 그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상업 기능이라든지 업무 기능에 부족한 거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베드타운의 도시를 벗어나서 어떤 자족 기능을 갖기 위한 어떤 필수 용지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신도시 계획을 할 때 구역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계양 같은 경우는 이제 자족 용지 비율이 이제 26.9%예요. 이게 약 30% 가까이 된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판교하고 좀 수평 비교하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판교는 자족용지 비율이 4.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자족용지 비율이 너무 많게 되면 과잉 시설이 유치가 될 수 있는데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확실하게 들어와서 어떤 그 이제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소규모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와서는 그 넓은 자족용지를 채우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했다가는 이제 저녁에 퇴근하게 되면 이제 유령 도시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급 물량이 이제 너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 3기 신도시 노리고 있다면 어떤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신도시 규모로 따지면 현재 지난 정부에서 이제 발표된 것만 따져도 한 64만 호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용적률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높여서 윤석열 정부에서 또 추가로 공급하겠다라는 발표뿐만 아니라 김포 신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4만 6천 호를 또 깔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70에서 80만 호 정도가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경기가 가격 조정을 받거나 한포가 지속될 경우에는 공급의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3기 신도시의 어떤 입지와 교통적인 측면을 좀 강조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 인근에 있는 지역의 구축 아파트들의 어떤 가격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을 하셔서 3기 신도시 본청약이 될 때 가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따져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강 2 콤팩트시티 지정으로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난항을 겪던 서울시와 김포시의 합의까지 성사되면서 5호선 연장이 이미 본 궤도에 올랐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강 2 콤팩트시티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개발됩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과의 연계는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수요가 늘면 5호선 연장안의 사업성도 오르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택지 확충을 통한 수요를 확보해 5호선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콤팩트시티 발표와 함께 서울시와 강서구, 김포시가 내놓은 합의안에는 방화 차량기지의 위치를 5호선 종점 부근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다만 건설 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업체들의 이전을 지원하겠다고만 했을 뿐 정확한 위치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데다 주민 반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이전 외에도 인수합병, 폐업 유도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과거 김병수 김포시장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금폐장 이전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할지 폐업할지 어디로 갈지 이것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세 개 지자체 합의안이 발표되자마자 인천시는 반발했습니다. 서울시의 건폐장 이전을 수용하지 않아 패싱한 거라면서도 기존 반대 입장은 굽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위치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김포로 건폐장이 옮겨진다면 사실상 인천 서구로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포가 이번 합의를 통해 노선에서도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인천시의 반발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일단 국토부는 세부 노선의 경우 인천시와도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때문에 인천시의 입장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5호선 김포 연장은 추가 검토 사업에 머물렀습니다. 전제 조건이었던 지자체 합의, 보완해야 할 부분이었던 경제성까지 해소되면서 본사업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다만 세부 노선은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노선은 관련 지자체 협의와 정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노선에 대한 지자체 합의가 원만히 흘러갈 경우 내년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해당 노선을 반영하고 후속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미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국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 탄소 중립 정책이 한창입니다. 공공에서 내놓는 계획과 정책을 바탕으로 일상에서도 실천이 따라와줘야 성공할 수 있는 과제인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탄소 중립 시민 토론회가 부천에서 열렸습니다. 폐기물 등 7개 분야로 나눠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 평소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는 시민 100여 명이 찾았습니다. 저도 제조업 쪽에 지금 종사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좀 제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일 일반적 돼 있는 거는 사용을 줄이는 거니까 저도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뭐 프로세스나 이런 것 좀 변경해가지고 어떻게 좀 기여할 수 없나 그런 것 좀 확인하려고 왔어요. 부천은 지난해 탄소 중립 실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이메일을 지우기도 하고 지역 유통업체는 전자영수증 발행에 나섰습니다. 버려지는 중고교복을 사고 파는 교복은행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부천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가 하면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사회 진입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정책 과제를 담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2023년도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탄소 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요.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부천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곳은 각 가정으로 수송이나 상업 부분과 비교해서도 단연 비중이 높습니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때문에 행정과는 별개로 시민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참여하느냐가 과제로 남습니다. 에너지, 녹지, 교통, 그 다양한 문제들, 자원순환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 대응은 이렇게 좀 종합적이고 전반적으로 좀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시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탄소 중립을 현실화하기 어렵습니다. 부천시는 또 내년 3월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연간 기후변화 적응 대책 등을 담은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